60여 년 전 피난민과 군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부산. 지금은 전쟁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6.25 전쟁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전우들이 영도다리 앞에 모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끔찍했던 전쟁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60년 전인데 참 세월도 많이 지냈다. 우리가 오래 살아서 그랬나. 계속되는 치열한 전투 속에 수많은 전우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사람들. 비전선을 단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니까 게임에서 전투가 치열할 수밖에. 60mm 밖에부터 드문드문 이제 갈리니 괜히 아군들이 약해 죽을 게 아니야. 고요한데 소주만 나면 죽은 거야. 시작은 누구나 기억하지만 그 끝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6.25 전쟁. 국립대전 현충원에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된 전쟁의 마지막 날 전사한 세 사람의 묘비가 나란히 있습니다. 육군 일병 이상열, 육군 일병 이상준, 육군 일병 윤석봉. 이들은 어떤 사연을 갖고 이렇게 나란히 묻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마지막 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이 전사자들의 발자취를 찾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 전쟁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먼저 새 전사자들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보훈처로 향했습니다. 이 세 분의 네. 묘비를 보고 저희가 이분들의 유가족을 좀 찾으려고 했거든요. 예. 이분은 제적되신 분이시네요. 어머님이 1990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제적된 상황입니다. 이상열, 이상준, 윤석봉. 세 명의 전사자 모두 제적된 상태. 다행히 이상열 전사자의 경우 여기 충주보훈청 소속이라 제적 처리 보관돼 있었습니다. 039 006으로 신고인은 이상학 씨로 괴산 청천 이평리에 그 당시에 사셨던 걸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분이 신고해가지고 정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칠형제나 되니 형제 중 한 분은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알 수 있는 건 몇십 년 전 주소지뿐 주소지 하나의 의지에 무작정 유가족을 찾아 나섰습니다. 세 명의 전사자 중 먼저 이상열 전사자의 고향 충북 괴산으로 향했습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곳에서 이상열 전사자의 유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옛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마을 노인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마을 분들을 만나 이상열 전사자의 가족에 관한 얘기를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그 저쪽에 살고 계셨던 할아버님을 좀 찾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아, 정말요? 아, 저기 아버님 계시네요. 선생님 혹시 이상학 씨라고 아세요? 이상학 씨 여기 어디요? 그 저짝 집이 다 다음에 다행히 이상열 전사자의 동생 이상학 씨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혹시 이상학 선생님이세요? 예. 저희 그 이상열 선생님이 형님분 맞으시죠? 이상열. 네네. 아, 동생분이세요? 네, 내가 동생이에요. 들어오시지 왜? 네,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동생 이상학 씨는 60여 년 전 전사한 형에 대한 기억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형제가 이제 7형제였어서 7형제. 아들만 7이래. 그 이상열 형이 이제 셋째. 우리 내가 다섯째고. 기억이 남는 것은 워낙에 그 형이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좀 마음이. 오늘 뭐 동생이 좀 잘못해도 뭐
뭐 야단 쳐는 법이 없고 그냥 다 일로고 색시가 있었다고. 잘했어요. 1년 살았어. 1년 살다가 이제 그 군에 갔지 이제. 저녁에 한 그릇도 놓고 아침부터 한 그릇도 놓고 살아서 돌아오게 그 아침 저녁으로 냉수 한 그릇도 또 놓고선 옛날에 많이 그랬지. 그러나 형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의 첫 소식은 전사 통지서였습니다. 그때 뭐 힘필없었지 뭐 그러니까 뭐 그 어머니나 그 형수나 뭐 그거 그 통지서 받아가지고 서령에 왔으니까들이 뭐 전장은 난리가 나서 전쟁이면 집에서 뭐 난리가 났었지 뭐 그냥. 남편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형수는 한동안 이곳에서 홀로 지내다 떠났습니다. 딱하기도 하고 뭐 불쌍하고 뭐 시방 가서는 그 생각하면 뭐래요. 다 잊었지 이제 뭐. 다른 두 사람은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상준 전사자의 고향인 남해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경남 남해군 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이상준 전사자의 유가족들이 아직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기 살고 계신지 한번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행히 이상준 전사자의 동생이 옛 주소지 부근에 살고 계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쪽 주소에는 이상천 씨가 살고 계시고. 남해군 서면 중현리. 도착해보니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상준 씨는 팔남매 중 둘째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다섯째인 이상천 씨 부부가 고향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둘째 형인 이상준 씨만 없습니다. 혹시 이상준 씨의 사진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남아있는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부모님의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우리 시어머니고 이 시아버지고 요 있네. 아들의 전사 소식에 어머니의 가슴에는 병이 생겼답니다. 아들 그리 그새 피고 합병으로 숨차는 병이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살다 사는 동안에는 늘 약을 달아놓고 자세다 그리 돌아갔었지. 동생 이상천 씨가 전쟁 중 먼저 군대를 갔는데 부상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형은 이미 전쟁터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우리 형님도 지금 갔다 나와가지고 또 이따가 이제 할동지 그 잡아갖고 안 잡아갖고 만날 맛으로 있다가 이제 사태가 불리한게 막 잡아간 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먼저 갔어. 사태가 그리 불리 안 했으면 그 남한 사람들 안 잡아가는 기라. 안 잡아가면 뭐 젊은 사람은 잡아가지만도. 머슴살이의 징용에 고생만 했던 형인데 28살 늦은 나이에 다시 전쟁터로 불려가야 했답니다. 뼈가 긴디 요리 있었는데 요 도로 들어가. 결혼 후 새로 집을 지었던 이상준 씨는 몇 개월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남은 형수는 더 머물지 못하고 이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들도 뭐 매일 못하라고 말이죠. 주기로 그래서 아침에는 또 갚이고. 이상준 전사자의 부인이었던 김명녀 씨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김명녀 씨의 가슴엔 이상준 씨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좋았지. 새 집 지어갖고. 고마. 남경네가 이신께 그때는
또 막 나무로 했대. 그 나무로 해갖고 뗐거든 불을. 그래갖고 첫 딸로 온 게를 듣고 서희 잘 지냈지.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서 함께 1년도 채 살아보지 못하고 군에서 영장이 나왔습니다. 참 추울 거면 군에 가는 날 막 고드름이 주렁주렁 오고 그리 군에 갔는데 그래 내 보는 데는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이웃집 사람 보고 돌봐주라고 붓대를 해놓고 가고 전송을 해주고 아갖고 한 사흘 만인가 아로 낳았다. 꼭 돌아오겠노라 약속했던 남편.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젖으래 지갑에 보내놓고 디대 젖으래 추울 때 그래 그만 한 해 그런 걸 한 게로 알아서 돼 그러고 그만 아들 젖이라서 둘이 다 죽어 행복했던 세상이 없었어 낸피 힘쓰졌는데 뭐 얘가 행복했을기고 1953년 1월 이상준 씨를 비롯 수많은 청년들이 군에 소집됐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소집 대상자의 연령을 보면 51년 9월까지는 만 19세 이상, 만 25세 이하였다가 52년 9월이 돼서는 만 39세 미만자로 연령대가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한국군 10개 사단의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군 증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실제 1952년 10월에서 12월간 한국군 2개 군단과 7개 사단, 6개 독립연대가 창설되었고 1953년 1월 한국군의 병력수는 47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28살 이상이었던 이상준, 윤석봉, 이상열 씨도 1953년 초 뒤늦게 군에 소집돼 제주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제주도 훈련소 얘기를 듣기 위해 6.25 참전용사 이현영 씨를 만났습니다. 이 사진이야말로 참 1952년 초에 제주도 제1훈련소 사진 8809699 네, 군번입니다. 화순항입니다. 화순항. 훈련소의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죠. 천막 치고 임시 건물이었고 제주도의 그 가벼운 돌 그걸 갖다가 이리이리 석죽해서 쌓고 참으로 비바람도 피하기도 어려웠던 그 훈련소에서로 아주 지겨워서로 육지를 나가고 싶다. 중대장 김영호 소위가 혼자 살고마치 얘기가 너 육지에 나가면 다 죽어. 전방 가면 죽는다. 설마 LST를 타고 육지를 오면은 일단 보충대에서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으려니 LST에서 내리자마자 신병들은 밤중에 10년 총대로 집합 운동장에 모였는데 일부 앞으로 1사단 우양우 그 다음에 1열이 1사단 갔으면은 2열 일부 앞으로 2사단 우양우 앞으로 가 3년 3사단에서 가는데 보병 8사단으로 간 겁니다. 선생님은 그럼 8번째에 서 계셨구나. 예. 부산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기차는 매일같이 신병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렇게 신병들은 춘천에 도착하자마자 트럭에 실려 전방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기관병이 인솔에 가면은 화물칸 차가 실어다가 전방으로 그 밤중에 올라가는데 수도고지가 얼마나 악산인지 바위산이 피야간에 하도 포탄이 떨어져서 자갈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를 밤중에 올라가는데 벌써 주저항선 가깝게 올라가니까 냄새에 못 견디겠어요. 냄새. 주저항선 근처에 시체가 대충 그냥 이래
마대로다가 덮어놓은 시체. 그러니 냄새가 역해서는 못 견딜 만큼 처음 맞는 그게요. 험난한 고지대에서의 전투는 쉽지 않았습니다. 은폐, 엄폐할 곳도 없는 곳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겠죠. 개미떼처럼 달려드는 공산군, 수없이 떨어지는 폭탄 사이에서 많은 전우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1953년 초, 그러니까 이상열, 이상준, 윤석봉 세 사람도 고지전이 한창일 때 전선에 도착했을 겁니다. 이들은 겨울이 아직 기세를 부리는 고지에서 적군과의 싸움은 물론 추위와의 싸움에서도 이겨내야 하는 힘든 상황과 맞닥뜨리게 됐겠죠. 세 명의 전사자 중 마지막으로 윤석봉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이상준 전사자의 고향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계세요. 그 윤석봉 씨를 찾아서 저희가 내려왔는데. 윤석봉이? 윤석봉 씨가 우리 사촌 시숙이라.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재수라. 네? 석봉 씨 재수. 지금은 형제들이 다 죽고 이곳으로 시집온 할머니들만 살고 계셨습니다. 학생들만 아들 중에 저 집 신랑 영감 저 집 신랑 중에 제일 싹싹하고 만나 옆에 보고 이 친구 우리 집에 못 놀러 많이 오고 아마 석봉이가 제일 아들 중에 나다. 너무 안타깝게 돌아갔다. 그런데 이곳에서 윤석봉 전사자의 유해 발굴과 관련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운도 뭐 철원이라고도나 군에 간 생이 어이 무치다고도만은 굴럽한게 군대들 굴럽한게 시체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가라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 시체가 나오고 세 번째는 저 충청도 사람이 나왔어. 충청도 사람이라면 혹시 이상열 전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세 구의 유해가 같이 발견됐다면 이상열, 이상준, 윤석봉 이 세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 전사자들의 병적 기록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전사자 명부의 세 사람의 기록을 보면 53년 1월 16일 입대, 사망일자, 그리고 8사단 16년대 1대대 1중대로 소속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날 입대한 동기로 같은 부대에 배치돼 함께 전투를 치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매화장 보고서에서는 전사와 관련 좀 더 자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윤이 같은 경우는 8사단 16년대 1대대 1중대 소속이셨고 1953년 7월 27일 전투 중 적 포탄에 인하여 전사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지라는 건 여기서 발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전투한 장소가 일반적으로 등대리. 다른 두 사람의 것은 86년에 작성된 것이었는데요. 1950년대 이렇게 작성된 서류들이 너무 이렇게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종이 지질이 많이 약해진다면 보존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이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상준, 이상열, 윤석봉 세 사람은 입대 시기, 전사일, 전사 장소 모두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추측대로 함께 전투를 하다가 전쟁의 마지막 날 같은 장소에서 전사를 한 게 맞을까요? (86년) 당시 8사단 16년대에서 매화장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분을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화장 보고서 작성하신 우리 군수. 그때 86년 다니시. 네. 그때 당시 작성하셨던 건가요? 임종호 씨. 내가 자필로 작성했는데. 자필로. 선생님 자필이세요? 네, 자필로. 그 당시에 홍정표 군수 담당관은 86년 당시의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월달에 7월 3일 같은 양식이잖아. 그러니까 세 사람 것이 같이 이제 한꺼번에
한꺼번에 유해를 발굴해가지고 네. 같이 이리 왔어요. 육군본부에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왔는데 유품을 보면은 그 애모한 탄피 있잖아. 애모한 탄피, 그 다음에 미제 스푼 US 짤막한 거, 그다음 군용 스푼, 그 다음에 인식표 이렇게 갖고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골하고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이렇게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분이 같이 이렇게 한 장소에서 발견이 됐다 보니까 어떻게 뭐 개인호 같은 데서 이렇게 있다가 포탄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전사를 해서 묻혀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의 추측대로 세 사람은 53년 7월 27일 같은 호에서 전투를 치르다 전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사한 곳은 지금의 어디일까요? 먼저 전사 장소인 김화 원동 등대리의 기록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8사단의 역사가 모여있는 곳인데요. 6.25 전쟁 당시 유품들과 전투 관련 역사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8사단 16년대의 전투 역사를 담은 책자에는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53년 여기 좀 유의할 기록이 하나 있네요. 7월 27일 589 고지와 무명고지 능선에서 다수의 북한군과 부근 일대에 적 전초진지 교란이 있었다라는, 휴전하는 당일까지도 계속적으로 어떤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교전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6.25 전쟁 마지막 날까지 교전이 계속됐다는 얘기인데요. 당시 8사단 16년대 위치를 확인해 보니 지금의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군사분계선을 마주한 지역이었습니다. 민통선을 지나 한참을 더 북쪽으로 들어갔습니다. GOP가 위치한 이곳이 이상열, 이상준, 윤석봉 3명의 유해가 발견된 원동면 등대리입니다. 북한과 바로 마주하고 있어 경계가 삼엄한 이곳엔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이곳 어딘가에서 3명의 전사자가 묻혀 있었다는 얘긴데요. 여기저기 둘러보다 옛 전쟁 자료에서 본 듯한 지형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이 끝날 무렵 8사단이 주둔했던 장소입니다. 8사단 16년대 1대대 1중대였던 세 사람 또한 이곳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수풀이 우거져 그들의 호가 있었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6.25) 전쟁 마지막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6.25 참전 유공자 화천지부를 방문했습니다. 네. 이 수많은 참전 용사들 중 8사단 16년대 마지막 전투를 기억하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저 백암산에서 찍은 사진 저기 한 장이 또 저거. 요 사진이 이제 현역 대위 때, 중대장 때 우리 중대 부관 백암산에서 찍은 거고. 최전방에서 전투를 치렀던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답니다. 생사를 오갔던 순간이 가슴에 훈장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전투는 어땠을까요? 그 총알 포탄 날라오고 총알 날라오니까 희생자가 안 생길 수 없는 거지. 왜냐면 우박 떨어지는데 거기서 살아난다는 건 기적이지. 그럼 희생되는 그 순간까지 생각하지 뭐. 포탄 맞으면 어떻게 했냐 알아? 요만큼만 갈비 조각 나 사람이. 부대한테 뿌리가 아무것도 없어. 펑 하고 터지면 가보면 이런 나무에 가서 창에다 조그마한 요만한 걸리고 살토막 요만한 거 걸리고 이래.
포탄 맞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 27일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시체를 그냥 산에 버려져 버린 게 아니라 뭘 찾을 수가 있어 버리지. 그냥 다 이렇게 죽은 채를 그대로 아니 죽은 채로가 아니라 없다니까. 요만큼 토막 나서 날아가 버리고. 전선에서는 정전 협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휴전 직전에 알았지. 전방부대는 그런 거 빨리 안 알려줘. 알 수가 없죠. 그거 알려주면 전쟁을 안 하잖아. 그건 몰라야지. 왜냐면 그럼 사기가 문제니까. 사기 문제니까 그걸 안 알려주고 딱 했다가 그 시간 되면 딱 발표하는 거야. 그때는 고지 하나하나를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웠어. 6.25 전쟁 총 사망자 400만 명 중 1951년 일사후퇴 이전 사망자는 100만 명, 나머지 300만 명은 1951년 6월 정전협상 이후 사망자였습니다. 38선 부근의 전선엔 하루에도 몇 번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던 치열한 전투가 26개월간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왜 이 소모적인 고지 쟁탈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정전협정 당일까지 치열한 전투를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차례 휴전 제의를 무시하고 공세를 퍼붓던 공산군이 1951년 6월 23일 휴전을 제의, 7월 10일 정전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군사작전은 계속한다는 전자에 시작된 회담. 회담이 순조로울 때는 전선이 소강 상태였으나 결렬되거나 지연될 때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휴전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분계선을 설정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포로 교환에 관한 의제입니다. 군사 분계선과 관련된 당시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38도선이 아닌 현재 전선보다 북상한 분계선을 휴전선으로 정한다. 유엔군 측은 육해 공군을 통합한 군사력의 우세로 당시 점령하고 있었던 전선의 위치보다 북상한 분계선을 공산군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공산군 측이 즉각 반발합니다. 유엔군 측의 제안은 가소로운 것이다. 현재의 전선이 변화하고 있으니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정해야 한다. 이것은 중공군이 개미굴처럼 구축한 갱도 지도입니다. 장기간의 고지 전투를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공산군 측은 처음부터 전쟁을 일찍 끝내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유엔군의 경우도 전장의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한 전쟁이라는 개념은 계속 유지한 상태로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11월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국군 증강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군의 희생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한반도의 장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당사국이었던 한국은 6.25 전쟁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진도 통일도 아닌 소모적인 고지쟁탈전이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그때 그 상황 모습이 그 영화 고지전 보셨어요? 영화? 근데 그건 애들 장난이지. 그런 애들 고지전투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다던 백마고지 참전 용사들에게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 바쁘니까 그렇지. 백마고지에 30만 마리 떨어졌어. 중공군이 4만 5천만. 우리 아군이 27만 발을 갖다 이렇게 쏴가지고 1m가 낮아져가지고 하얗게 변했어요. 때놈들이 뭔가 새카맣게 기울어가지고 막 기울었는데 정신이 없어 막 기울어요. 그러니까는 막 단가부대 대창 들어넣어 총 들어넣으면 수다 던지면 막 기울어. 그러면 이 술탄을 빼서 던져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는 언제 뺄 수도 없어. 막 집어 던지는 거야.
술이 채가지고서 기어오르는 게 죽는지 사는지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맨 처음에 오는 거 한 20명 쏴도 그때는 땡길만 한데 그 다음에는 계속 자꾸 올라오면 이 총을 쏘는 사람이 질려. 아, 저기도 자꾸 기어오르는 걸 어떻게 해. 사람이 질린다. 그러니까 막 그가 막 불바다가 돼버리죠. 산이 빨갛게 그냥 올라가보는 게 연상 보충병이 연상 오니까 난 배고 짙을 때 연상 보충 올라가면 죽으니까 이제 3일밖에 안 되는데 교통에 바꿔도 올라가니까 그냥 물컹물컹하가 피가 막 삐져나올 정도 돼. 장가도 못 가고 애기도 못 나가고 죽으면 어떡하냐. 그게 제일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어머니 생각나는 거야. 내가 시도 못 받아놓고 죽는다. 그런 생각에. 계속되는 고지전을 치르면서 함께였던 이상열, 이상준, 윤석봉 세 사람 또한 고향에 남겨진 아내와 자식들 생각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은 1951년 이후부터 인민군이 아닌 중공군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공군으로 못 싸웠어. 이북하고 싸운 게 아니라 이북은 완전히 선멸돼 버렸었어요 그때. 저정능선하고 백마고지에선 북한의 인민군을 하나도 못 봤어. 중공군으로 다 중공군. 항미 원조 전쟁사. 이 책은 중국의 입장에서 정리한 한국 전쟁사입니다. 금성전역이라는 장을 보면 왜 53년 7월까지 고지전이 계속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53년 6월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는 한반도 정전협정 서명에 참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6월 18일 0시를 기해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이 이루어지고 이 일로 인해 펑더화이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게 됩니다. 정전의 체계를 월말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적의 내부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승만의 한국군에게 다시 타격을 입혀 한국군 15,000명을 섬멸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날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의 건의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냅니다. 정전 협정 체결은 반드시 이루어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라. 한국군 1만 명을 다시 섬멸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보복 공세의 성격이 강한 7월 공세에서 중공군의 주 타겟은 금성 돌출부였습니다. 그곳에 배치된 국군 4개 사단인 3사단, 8사단, 6사단, 수도사단을 섬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953년 7월 중공군 총공세의 주 격전장이었던 이곳은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광주 산맥이 남서쪽으로 뻗어내려 매우 가파르고 험한 지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이곳을 주 공격 목표로 택한 것은 전선이 돌출돼 있어 공격에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공군이 설정한 구체적인 목적은 이 금성 남쪽 지역에 돌출된 접촉선을 직선으로 만드는 것. 만약 이곳을 빼앗기게 된다면 중요한 전력 자원인 화천 수력 발전소를 잃게 되는 상황. 53년 7월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3명의 전사자가 있었던 8사단 16년대의 전투 기록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7월 13일 22시 사단 전역에 걸쳐 적의 맹렬한 집중 포격으로 각 연대와의 유선 두절. 16년대 정면에 중공군 1개 대대 출현, 격전이 벌어짐. 7월 14일 0시 30분 1대대 오피가 포위당함. 10시 30분 1대대는 3대대의 엄호하에 주 저항선 후방으로 철수. 후퇴 이렇게 저기 했으니까 같이 내려오지도 못하고 각자 행동으로 산 밑으로 그대로 막 굴르고 그냥 미끄러지고 하면서 이틀 동안 5만여 발의 포탄이 고지로 날아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불간이 된다고 불간. 7월 14일 15시 45분 국군 4개 사단 17번 도로로 철수 시작. 자들이 자꾸 내미는 거요. 담은 땅 한 칠에도 휴전되기 전에 차지해 그거는. 우리는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7월 15일 19시 벼루지구 신주저항선에서 총 반격 전개 시 7월 16일 0시 15분 8사단 16년대 정면적 완전 격퇴 7월 17일 16시 30분 흑운 토령 북쪽으로 도주하는 중공군 추격 후 흑운 토령 점령 7월 18일 금성천 2부까지 진출 7월 21일 03시 8사단 16년대 일대대 등대리지구 집결 마지막 기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21일부터 27일까지 고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료를 찾던 중 항미 원조 전쟁사에서 마지막 전투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7월 17일부터 27일 정전 때까지 지원군은 금성 이남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한 개 소대 이상 병력으로 진행한 천여 차례의 반격에 대응하였다. 주전한 그 시간까지 그냥 포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대 때리는 거 양쪽에서 바로 뒤가 꽝 떨어지더라고 그냥 막 시체가 날아가 푸고 막 이래. 1953년 7월 27일 이른 아침 판문점에서 정전 협상 준비가 한창인 그때 등대리 지구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이상열, 이상준, 윤석봉 3명의 호에 포탄이 날아와 터집니다. 몇 초 앞두고서 포탄이 날아가 때리니까 그냥 날아가 버린 거지.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인 오전 10시 정전 협정이 체결됩니다. We have stopped the shooting. That means much to the fighting men and their families. And it will allow some of the grievous wounds of Korea to heal. It is, however, only a step toward what must yet be done. 1953년 7월 27일 늦은 오후 고지의 총성이 멎게 됩니다. (6.25) 전쟁 마지막 날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빨리 전쟁이 끝났어도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아따고 반갑다고 아줌이 우리 아줌이 눈물인가 보다. 전쟁에서 동생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래 못 알아놓은 게 좀 미안치.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60여 년이 지났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건 왜일까요? 그래 어찌든지 뭐 눈물을 흘리는 애가 더이 살아내도 산 사람은 개하네. 그래도 죽은 사람이 불쌍치. 이상준, 이상열, 윤석봉. 전쟁의 마지막 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마지막 전사자. 그리고 고지에 버려진 채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전사자들.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가족에게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